자, 첫 번째 강연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하실 분은 일부 주제죠. 시장을 알면 입주 전략이 보인다. 위기의 대구 내지 마련의 타이밍을 잡는 법을 알려주실 현 대구시 주거정책 심의위원이시고 대구 한의대 겸임 교수이시면서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상임 이사이신 송은배 일사후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송은배입니다. 하여튼 부동산 경기가 좋아도 부동산은 늘 관심이 뜨겁고 부동산은 어려워도 늘 관심받고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부동산 시장 정보 예측을 제대로 해야지만 부동산 투자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보 예측을 참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원래 부동산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근데 지금 원래 입주하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주하는 아파트 돌아가 볼까요? 2020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당첨됐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굉장히 축하한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첨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당첨되면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집값이 막 떨어지니까 괜히 짜증이 납니다. 예, 집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우리 집값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합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상황을 우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에서는 그걸 대처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동산이 좋았거나 이렇게 또 부동산이 어려워지거나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 겪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돈이 한두 푼 합니까? 부동산 돈은 그냥 수억이에요, 수억. 여러분들의 그냥 전 재산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거나 한번 팔거나 하면은 다음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해야 한다 이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대구 부동산 시장 현황. 2023년 대구시 부동산 상황은 지난 3년 동안 7만 세대를 분양했네요. 7만 세대. 와, 분양 많이 했습니다. 원래 입주하는 아파트가 얼마냐? 3만 5천 세대. 역대 최대로 입주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원래 3만 5천 세대 분양한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완전히 막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가지고 작년에는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거래를 안 합니다. 살 사람들이 안 샀어요. 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지금 13,000세대. 와, 미분양도 많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고 사질 않았던 거죠. 자, 대구의 공급했는 물량을 한번 볼까요? 대구에 공급했는 2013년도, 14년도에 한 2만 세대, 2만 4천 세대 저렇게 한 해 공급하다가 2017년도 되니까 무슨 일입니까? 4,800세대 공급을 했네요. 공급 물량이 너무 적었어요. 적다가 다시 2020년도에 3만 세대를 공급했네요. 3만 세대.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아파트 누구 보고 사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구만 이렇게 공급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많이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에는 여러분 공급이 맨날 부족하다는 얘기 늘 했잖아요.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엔 공급을 늘려줄까? 재건축을 해야 되고 뭐 등등의 규제 완화를 막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서울에 재건축을 안 하니까 공급이 부족했어요. 서울에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공급했는 게 11만 세대를 공급했어요. 지난 5년 동안 11만 세대. 그러면은 부산은 얼마 했느냐? 부산은 8만 4천 세대 공급했어요. 5년 동안. 그런데 우리 대구는 얼마냐? 이야, 서울보다 부산보다 더 많이 했어요. 11만 8천 세대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서울 인구가 942만 명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685만 명인데 서울에 비하니까 부산은 2.3배 공급했고 대구는 서울과 비교해 보니까 4.4배나 공급을 많이 한 거예요. 단순 물량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인구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야, 대구가 많이 했구나, 많이 했네. 이게 통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하고 지금 다른 상황인 거예요. 자, 대구는 어디에 분양이 가장 많았을까요? 지난 5년 동안 지역별로 보니까 동구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구에 5년 동안 2만 1,000세대를 공급을 했네요. 달서구 18,000세대, 수성구 16,000세대, 중구 15,000, 북구 13,000, 서구도 12,000, 달성구도 10,000세대. 와, 전반적으로 대구가 참 5년 동안 공급 많이 했습니다. 지역별로. 자, 이제 공급 물량. 공급도 많이 했으니까 입주 물량도 당연히 많겠죠. 자, 입주 물량이 2015년도, 16년도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저때 우리 대구시 아파트 가격이 한풀 꺾였어요. 아까 전에 제가 최고점에 팔았다 하는 얘기가 저점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항상 가격 조정이 옵니다. 가격 조정이 와요. 그러다가 다시 입주 물량이 감소하니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하고 이게 아파트 가격하고는 굉장히 연동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입주 물량 임대를 제외하고 34,800세대가 원래 입주를 하는 거예요. 입주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 또 얼마 입주하느냐? 내년에 21,000세대. 그 다음에 25년도에 한 10,000세대. 야, 그러면 올해 공급하는 거 하고 내년까지 치니까 대구시장이 입주 물량에서 조금 안정되려고 하면은 25년은 돼야지 입주 물량이 조금 안정되고 가격이 회복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주는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지금 23년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72,000세대입니다. 올해 1월달부터 앞으로 입주할 물량이 총 72,000세대인데 동구가 13,000, 수성구가 11,000, 서구가 11,000, 달서구가 10,000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가장 많을까? 올해는 동구가 8,500세대, 수성구가 7,800세대, 서구가 7,000세대. 오, 동구는 어디가 많으냐? 동구는 신암동에 많이 몰려 있네요. 동대구역 인근으로 해서 신암동 뉴타운이 많이 들어갔죠. 그 일대에 이제 입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는 그 동네 시세가 약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는 보니까 뭐 만촌동, 파동, 범어동 아주 골고루 있네요. 범어 내거리에 있는 수성 범어 W가 1340세대인데 이게 올 12월 달에 입주하네요. 예, 눈여겨볼 대목이죠. 그 다음에 서구도 보니까 7000세대가 평리동, 평리 뉴타운 일대에 원래 입주 물량이 많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입주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시세도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월별로 원래 3만 임대까지 포함하면은 36,000세대가 좀 넘는데 월별로 보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야,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굉장히 월별 공급 물량이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한 2,000세대 조금씩 다 넘어가네요. 그래서 원래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잔금 납부도 양호합니다. 근데 10월 달에 입주 물량이 8,000세대가 몰려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열심히 완전 학구파시네요. 예, 너무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10월 달에 입주 물량이 8,000세대. 저 8,000세대라는 얘기면은 4개월치가 한목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 10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지금 그나마 회복하고 있는데 10월 달에는 저 물량으로 인해서 10월 달에 입주 물량이라는 말은
10월 말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 입주 물량이 11월 달, 12월 달까지가 입주 지정 기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입주 물량이 원래 많다고 하더라도 월별로 보니까 또 지역별로 나눠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은 10월 달에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조금 눈여겨봐야겠다. 자, 이거 보면은 지금 내가 꼭 사야겠다는 사람은 지금 잠깐 바닥을 찍고 약간 턴했어요. 금매 물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금매 물건 찾으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10월 달에 입주 물량을 생각해 보면은 매수자 입장이라면은 한 10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그러면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냐? 지금 10월 달에 저렇게 많다면은 지금 더 올려 받을 게 아니라 지금 살락할 사람이 있을 때 빨리 팔아야겠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20년 동안 평균이 6만 세대 정도 됩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전에도 우리가 미분양이 한 5만 세대, 6만 세대가 늘 있었고 20년도하고 21년도에 전국의 미분양이 19,000, 17,000세대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지난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전국의 미분양이 7만 1,000세대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미분양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미분양이 없는 게 좋아요? 네. 미분양은 사실은 적정한 미분양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미분양이 저렇게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없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을 부를 때 부르는 게 값이 돼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아파트에 미분양이 저층이 남아 있어요. 저층이 남아 있으면은 우리가 그저 몇 천만 원은 로얄동, 로얄층 프리미엄을 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층이 남아 있는데 프리미엄 1억, 프리미엄 2억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저층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적정한 미분양은 시장 가격의 안정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분양이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없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프리미엄도 부르는 게 값.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가격도 쫙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미분양은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정하지 않은 미분양이죠. 지금 전국의 미분양 가운데 대구가 미분양의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북이 미분양이 12%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전국 미분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대구에는 지금 13,000세대의 미분양이 있는데 지역별로는 어디가 많으냐? 남구가 한 3,000세대 됩니다. 미분양이. 그 다음에 수성구도 미분양이 많아요. 아니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택이라는데 왜 대구 수성구에 미분양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이제 수성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 수성구는 아니죠. 저 미분양이 지금 파동이라든지 교통, 교육 환경 이런 게 좀 불리한 지역에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도 현재 미분양이 2,400세대, 동구 1,600세대. 어떻게 보면 지금 달성군이 미분양은 43세대로 가장 적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런 미분양이 우리가 지역별로 어떻게 소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앞으로 가격 시세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13,000세대의 미분양은 과연 많으냐 적으냐 따져보면은 우리가 과거 2007년도에 미분양이 저렇게 많았어요. 2만 세대 정도 이렇게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분양이 쭉 감소했죠. 이 미분양이 없을 때가 어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다 급등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어떻습니까? 매매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미분양이 많은 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던 영향도 있고, 대구는 또 입주 물량이 많아서 또 신규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원래 신규 분양을 안 해요. 신규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이 그도 증가하지가 않고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규 분양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대부분 기사에 청약률이 몇 대 몇인데 미달이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률이 이렇게 저조하더라. 그러면 이 기사를 보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대구시장은 억실이 안 좋구나. 억실이 안 좋구나. 그만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기다려야겠구나.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신규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 분양을 안 하는 데다가 서울에서 지금 수도권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부동산이 회복하고 있다. 이런 호재가 나오니까 지방에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제 신규 분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향이 큽니다. 입주 물량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입주 물량의 영향은 시장에서 내년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게 제한적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옛날만큼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년까지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게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지니까 이건 아파트 실제 거래 건수인데 기본 대구에 평균이 한 1년에 한 2만 6천 정도 거래가 되는데 작년에는 거래가 몇 건이냐 11,000건이에요. 2020년도에 대구의 아파트 거래가 5만 1,000건이었습니다. 근데 21년도에는 2만 1,000건으로 거의 3만 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뭐냐 하면은 11,000건이에요. 11,000건. 2020년도에 비하니까 4만 건 거래가 감소한 거예요. 작년에 어땠습니까? 팔락해도 안 팔리.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가 옵니다. 송 선생, 우리 아파트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저한테 막 걱정을 해요. 제가 우야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진작에 내놓으라 카이, 진작에 내놓으라 카이 말 안 듣고 입주대 다 닥쳐가 내놓으라 카이 게 되나 내가. 안 그러면 막 급하거든. 싸게 내라. 많이 벌었잖아. 예, 이렇게 막 야단을 냅니다. 그래가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팔기도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 막 벌었는데 막 기다려보지 뭐 올라가지 뭐 어디 가겠나. 이 사람 형편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버텨보자 하는 거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고 이 집 팔아가 딴 데 빨리 가서 잔금 쳐야 될 사람들은 막 속상해서 환장합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물어봐요. 그때는 지 알아서 다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에요. 실거래 가격을 지수로 나타냈어요.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 인천이 202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쫙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서울도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은 무섭습니다. 저렇게 무섭게 올라갔다가 저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대구는 있잖아요. 뭐 올라가기는 올라갔어. 근데 지금 언제까지 떨어졌느냐 하니까 2019년 1월 기준으로 떨어졌어요. 2019년 1월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고 그것도 약간 올라갔어요. 바닥을 찍고 금매 물건이 거래가 되면서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부산이 대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세종도 다시 급락이 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회복하니까 뭐냐? 싼 물건들은 사고 있는 거예요. 싼 물건들이. 자,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가격 지수, 주간 아파트 지수 막 나옵니다. 언론에서, 방송에서 이 기사 나올 때마다 그렇게 쓸 게 없나? 60 몇 주 동안 매번 떨어지고 있대. 다 안다. 예, 방송에서 안 나와도, 기사에서 안 나와도 우리 아파트 떨어진지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이 서울, 부산, 전국적인 이 평균에 비하니까, 대구는 이만히 떨어졌네요. 이만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에 비하하더라도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는 거예요.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대구하고 부산은 아직도 끝 지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끝 지점이 거의 보합세인데. 근데 서울은 뭐냐? 서울은 요 끝 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했지만 이 서울을 우리가 지방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부동산,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저 월별 거래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거래량이 많았다가 2021년도 막 거래가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다가 올려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거래량 보니까 이게 지난 1월 달까지 이랬습니다. 1월 달까지 그렇다가 전국에서 올라가고,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는 2월 달, 3월 달, 4월 달 장난 아니게 거래가 많았네요. 4월 달에 전국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좀 꺾였는데 대구는 4월 달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더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지난해 워낙 거래될 게 거래가 안 됐어요. 실수요자마저도 지금은 집 사면 안 돼, 기다려보자, 뭐 이런 게 이제 팽배했던 게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지금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평형이 많이 거래됐느냐? 우리가 한 세 가지를 구분해 봤어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2020년도에는 보니까 24평 이하가 37%, 21년도에는 24평 이하가 50% 정도 거래가 됐네요. 그러다가 23년도에 왜 그래요? 작은 평수가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원래 거래되는 거 한 4개월 동안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25평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어느 게 많이 늘어나느냐? 전용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8평에서 34평 아파트가 거래량이 47%에서 54%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85초과가 예전에 부동산 호황기 때는 15%까지 거래됐다가 지금은 한 9.8%. 이게 참 놀라워요. 원래 이 경기가 회복할 적에는 작은 평수의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거래되는 거는 전용 85제곱미터의 큰 평수들이 어느 정도 중산층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누가 샀느냐? 연령별로 20대가 뭐 6%까지 가다가 4%대로 떨어졌고, 연령별로 보니까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30대가 제일 많아요. 30대가 21%에서 27%까지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뭐냐? 60대 이상, 21년도에 60대 이상이 28.8%였던 것이 21%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 집 마련의 목적이 아니라 약간의 투자적인 목적으로 가는 비율이 높았다. 근데 지금 30대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수요자들이 지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법원의 등기정보 강장에 들어가 보더라도 누가 거래를 하냐면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번에도 무슨 얘기입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집 안 사요. 대부분의 30대, 40대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실수요자 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실수요자 30대, 40대는 뭐냐? 지금 안 사면 앞으로 집 못 살 거야. 약간의 이런 위기적인 그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 때 사자. 그래서 30대, 40대가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뭐 엄마들이 사주는 거 아니지? 저 보니까 어머니는 아들 집 사주신 건네. 2023년 구별 분양권 거래량. 분양권 거래량 보니까 중구가 거래량이 제일 많았네요. 중구가 분양권이 많았고 동구, 서구.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저 동네에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수성구가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어요. 수성구하고 달서구, 북구 이쪽 동네는 분양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중구, 동구, 서구가 뭡니까? 우리가 핵심 동네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뭡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한 동네 가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 집 샀을 적에 아무 연고도 없는 북구 최고에 가서 사는 것처럼. 집이 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은 거래량이 되는 거는 입주 시점을 도래한 저평가된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고 그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입주 시점에 몰려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가장 저렴해요. 왜 그러냐면 천세대가 입주한다면은 입주 시점에가 전세 물량도 가장 많고 매매 물량도 가장 많아요. 왜? 내가 비싸게 내서는 살 사람들이 안 살 거잖아요. 상대방보다 내가 좀 싸게 내야지 거래가 될 거니까.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장 매물이 많고 가격이 저렴해요. 살 사람이라면 언제 삽니까? 입주 시점에 사야지 가장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팔아야 되나?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 전에 팔거나 아니면 놈들 등기 다 치고 나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 그래서 등기는 안 치지만 최대한 연체를 좀 물어가면서 버텨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정 수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우리가 뭐냐 하면 입주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할인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때부터는 할인 금액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분양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에 가장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되면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전월세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아파트 대부분 다 전세였어요. 80%가 전세였다가 60% 전세였다가 지금은 아파트 전세율이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월세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는 거예요. 저거는 물론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지 등등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최근에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한 건수가 전국에 7만 건이 됩니다. 이 7만 건이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 가장 많고 대구는 1193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게 대구는 지금 한 요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거죠.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를 보니까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한 44%, 세입자 미확보가 26%, 잔금 대출 미확보가 20%, 이 정도로 나타나네요. 뭐 여러분들도 다 뭐 비슷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이 위기이다. 입주 과잉이고 부동산 침체이고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다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이제 기회다 입장에서는 금리가 안정되고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어서 또 기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도 뭐 하락이다 또 아니면 저점이다 반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거, 금매 물건이 빠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가 주식이 항상 반등할 때 보면은 거래가 먼저 수반이 돼야지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 쪽에는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되어 있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서울 수도권으로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집을 팔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주택을 뭐 새를 놓을 것인지 또 아니면 새 집에 이사 들어가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해본다면은 지금 당장에 일비 하기는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를 저는 이제 매수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하면은 이 입주하는 아파트는 과거 3년 전에 4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때 3년 전, 4년 전 분양 가격으로 지금 살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공급할 아파트는 어떠냐 하면은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금융 비용이 거기에 다 수반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분양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형편만 된다면은 그 아파트를 팔기보다는 가지고 간다면은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해진 환경마다 달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원래 지금 바짝 회복한다고 다 끝은 아니라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내년까지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2년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지금 팔고 나면은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없애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팔지 않고 지고 가게 되면은 앞으로 2년 동안에도 마음의 고통은 수반됩니다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은 항상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런 등락 거듭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티면은 또 여러분들은 또 다시 좋은 기회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뒤에 강의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 시간은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10분인데 또 시작이 한 10분 늦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엘리베이터 입구에 보니까 매일신문사에서 시를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매일신문사에서. 제가 그런 걸 또 눈여겨서 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그 시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습니다. 도중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아름답게 피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감사합니다. 이부 강연은 23년 여신 대출 경험을 가지고 계신 하나 GNG 대구 본부를 맡고 계신 이상국 대구지역 본부장님을 모셔서 똑소리 나는 잔금 대출 필사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국 본부장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하나 GMG 대구 본부장 이상국이라고 합니다. 평일날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 내주시는데 오늘 정말 대출의 팁 하나를 가지고 집에 가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 소개를 좀 더 올리면요. 저는 대구에서 대출 상담사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대출 상담사 일을 시작하면서 대구 아파트 시장에 흥망성쇠, 성당조공이 재건축되고 미분양이 나서 전세금 5천만 원에 막 입주하고 할 때 그때부터 정말 흥망성쇠를 보고 미국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이번 금리 상승과 분양 입주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 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잘 잡으셔가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대출 상품 가지고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누가 버티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잘 버텨주시면은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23년 동안 이 현장을 보면서 수없이 보고 느꼈던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한테 꼭 맞는 대출 상품이 어떤 건지 중심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입주를 하시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 지정 기일이 정해져요. 최근에 상담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정말로 그 신용 대출을 받아서 연끌로 분양권을 샀거든요. 서구 쪽의 아파트였는데 처음에 은행 상담을 가니까 DSR 때문에 담보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뭐 처음에 마이너스 2천, 마이너스 3천 어느덧 두 달의 입주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저한테 왔던 고객님인데 일단 DSR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청년 생애 제초, 특례 자금 80%를 받으시고 회사에 퇴직금 정산하시고 해서 뭐 급하게 해서 잔금을 치고 최근에는 뭐 금매물 소화되면서 마이너스 어느 정도 뭐 저층 위주의 마이너스만 있더라고요. 수시로 뭐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대출을 받으실 때 너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임박할 때까지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뭐 전문가한테 정말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명의를 찾아가는 것처럼 대출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가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입주 기한이 끝나버리면은 은행에 입주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대출을 안 해줘요. 입주 지정 기한이 2달, 석 달이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 그 단지에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특히 요즘은 개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개발 현장 같은 경우는 보존 등기가 나서 내가 권리 행사를 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은 수성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등기가 나올 때까지 2년이나 걸렸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은 중도금 받으신 거는 연체가 돌아가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잔금 연체 들어가죠. 그러면은 정말로 갖고 있는 내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러하니 미리미리 내 재정 상황, 잔금 상황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상담을 오실 때 너무 이제 무지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내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신용 등급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집 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이런 말씀을 정말로 아직도 많이 하십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언론에서 뭐 DSR이니 DTI니 이런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아졌는데 일단 본인의 신용 등급은 꼭 지금이라도 체크를 해 보십시오. 요즘은 뭐 카카오뱅커, 토스뱅커 뭐 여러 가지 보조적인 평가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 그 속에서 내 신용 점수는 몇 점일까를 분명히 체크를 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내 신용 점수가 1000점이다, 900점이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신용 점수는 꼭 대출 받기 전에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보는 신용 점수의 판단이 되는 기초 자료들이 현재의 부채의 질입니다. 부채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도 카드 서비스 건수별로 다 써요. 그러면 서면 쓸수록 점수는 떨어지거든요. 현금 서비스, 카드로 사용을 물론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신용거래를 점수 떨어진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조회도 안 하고 카드도 안 쓰고 정보가 너무 없으면은 평가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용점수 부여를 안 해줘요. 카드를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지도 말고 적당히 만드시는데 카드 한도를 1000만 원 정도가 내 한도면은 그 1000만 원 정도 다 사용을 하시면 신용점수가 떨어져요. 어느 정도의 내 총 신용 카드 한도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한 50%, 40% 정도 신용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부채의 상환을 연체 없이 잘 하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총 대출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담보대출은 얼마냐, 신용대출은 얼마냐, 뭐 대부업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 현금 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부분을 총해서 점수를 매겨요. 이 기록들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등급은 최소 6등급 기준이에요. KCB, 나이스라고 두 개의 평가기관에서 보조지표를 주는데 최소 내 점수는 안정적으로 근 800점대, 조금 나쁘다 750점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은행에서 색안경을 끼고 봐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10건을 하는 것보다 한 건의 부실을 싫어해요. 그런 것만큼 점수가 떨어지는 고객님들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신용 점수는
800점대에서 900점대 정도는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미리미리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신용 점수가 내가 700점대 이하다. 그러면은 평가기관하고 통화를 하셔가 협의를 하셔가 점수를 올리면 돼요. 어떤 점수 부채 때문에 점수가 낮으니 그 대출을 상환을 하고 관리를 미리미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을 처음 상담할 때 보는 게 신용 점수니까요. 신용 점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신청 자체를 안 받아줘요. 네. 신용 점수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소득이 있어야 돼요. 또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내 집을 담보를 하는데 내 소득을 왜 보냐?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뭐 어떻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 가셔도 소득 조례를 제출하지 않으시면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소득 자료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소득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미리미리 만드셔야 돼요. 첫째 은행에서 우선적으로 보는 게 정빙소득이라고 해서 급여소득입니다. 급여소득. 매달 일정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굉장히 시간이 오랫동안 급여소득을 받아야 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1개월, 30일 이상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돼요. 입주하실 예정이면 주금이라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신청인 본인만 소득 보는 게 아니고 부부의 합산 소득을 보니까요. 일단 근로소득을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 하시는 게 사업을 하시는 사업소득. 그리고 연세 많이 계신 분들은 요즘 연금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매달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33만 50만 그것도 은행에서 소득으로 인정을 해줘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런 게 다 합산 소득이 돼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금소득은 세 가지 소득이 다 합산이 되니까 소득을 최대한 많이 올려놓으셔야 대출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만큼 대출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금소득마저도 없다.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약 한 10만 원 정도 내시면은 내 연간 소득을 3,300만 원 정도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마저도 없고 나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이러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내가 2023년도 대출을 받고자 하면은 2022년도 1년 동안 총 모든 카드사에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러면 은행에서 소득을 약 한 2천만 원으로 추정을 해주거든요. 이런 세 가지 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지금이라도 소득이 없으시면은 이 세 가지 소득을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첫째, 신용등급. 신용등급을 오늘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셔가 최소 800점대 정도는 올려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소득이 없다. 소득은 이 세 가지 근로소득, 건강보험, 신용카드 중심으로 해서 소득은 반드시 입주하시기 전에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신용카드 그러면 이거는 월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연 사용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은행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잡아줘요. 연소득. 자,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특례보금자리 있죠? 특례보금자리. 특례보금자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기초를 해서 대출을 해줄지 궁금하시죠? 특례보금자리는 소득 관계없이 해주던데 특례보금자리는 소득 없어도 되던데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거든요. 특례보금자리는요. 신 DTI,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주는 대출인데요. 신 DTI 기초에서 대출 금액이 산정돼요. 신 DTI라고 하면 뭐냐면요. 내가 내고자 하는 대출 금액의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 원금하고 이자 30년, 40년, 50년 동안 내가 1억을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겠다. 그리고 다른 신용대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이 있어요.
그거는 이자만 봐요 또. 그래서 내 연소득으로 나눠서 이게 60%를 넘나 안 넘나를 기준을 잡아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그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요즘 특례보험자리를 신청은 기준 부채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갚는 대출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받고 나중에 이자가 떨어질 때 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으니 이만큼 좋은 대출 상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례보험자리의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일단 꼼꼼히 체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물론 금리적인 문제는 은행은 또 DSR 대출을 기초를 해서 보거든요. DSR은 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카드론 이런 걸 다 갖고 와서 연간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되느냐를 연소득을 나눠버리니까 이걸 또 60이 아니고 40% 봐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신용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은행에 가니까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마이너스가 파니까 안 팔리니까 상담이 왔던 케이스인데 그분은 이제 신DTI. 그래서 그분은 신용부채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으니까 내는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만 연소득을 나누니까 그 60%로 나누니까 신DTI 80%로 생애 최초 받아서 그분은 잔금을 쳤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DTI, 신DTI, DSR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개념을 잡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DTI라고 하는 거는 내 연간 총 부채에 대해서 이자 상환액을 내 연소득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전세 대출할 때는 DTI를 보이고요. 금융공사 특례보험자를 할 때는 신DTI, 은행 대출할 때는 DSR을 보거든요. 그래서 DTI, 신DTI, DSR 정도는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가시는 게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전세 보증금의 80%를 해주더라, 90%를 해주더라 이건 아는데 내 소득이 없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소득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소득이 전부 연소득을 다 쓸 수 있어요. 그것도 부부 합산으로. 그래서 DTI는 40을 초과하나, DTI는 신DTI는 60을 초과하나, DSR은 40을 이걸 보고 은행에서 평가를 지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겠지. 뭐 어디 부탁하면 되겠지. 안 돼요. 전산에서 기본적으로 블랙으로 떠버려요. 그냥 자동 커트 돼요. 이걸 만질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 가도 이거는 무조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또 이 DSR만 완화해줘도 추가적으로 집을 사시겠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현재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부채가 담보부채가 기준 5억씩 갖고 있는데 또 3억씩 내서 살려고 하니까 연소득 가지고 이 DSR을 맞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DTI, 신DTI, DSR 이거 어느 정도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첫째 아까 이야기드렸던 신용 등급은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내 소득 확보하셔야 되고요. 셋째는 내 소득으로 근데 소득을 뭐 단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최소한 다른 부채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 소득이 3,000원 돼야 3억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하니까 소득을 뭐 단 100만 원 가지고 3억 빌리겠다. 은행에 가시면 은행에서 안 해줘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안 해주니 어느 정도 소득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 확보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 소득으로 내가 얼마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가지고 은행에 상담 가야지 무작정 가서 헛걸음 하시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서민 금융 상품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일단 자격이 되시는 분은 이 디딤돌 대출 이걸 받으셔야 돼요. 이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애 최초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만 없으면 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내가 현재
입주권, 분양권, 기준 보유주택이 없으면 디딤돌 대출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도 굉장히 완화됐죠, 지금. 예전에는 5억이었는데, 자녀가 지금 2자녀, 미성년자 19세 미만 2자녀 신혼부부 7년 이하인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부부 합산 소득 연봉 7천까지 신청 자격이 돼요. 대출 한도는 뭐 안내드린 것처럼 2억 5천, 3억, 신혼부부 2자녀 4억인데 이거는 분양가, 입주하실 때 분양가 있죠. 분양가에 60%, 70%, 80%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은 원리금, 원금. 이자가 이게 굉장히 저렴해요. 1.2%부터 3% 나오는데요. 너무 표가 작죠? 책자에 이 표가 있죠? 노란 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저희들 뭐 내부 교육 자료를 만들어 놓은 이거 리플렛이거든요. 노란 선들이 이렇게 보면 신혼부부이면서 저기 생애 최초인 분들 이야기입니다. 잘 안 보이죠? 네네. 금리가 그래요. 최저 1.2부터 뭐 거의 비싸봐야 2.6%씩만 나와요, 금리가. 네. 금리가 1.2부터 2.6까지 이래 나와요. 그리고 집만 없으면은 누구나 이 대출은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봉 확인하시고 생애 최초가 아니면 6천이잖아요. 생애 최초면 7천. 연봉이 부부 합산 6천, 7천 되면은 이 디딤돌 대출을 무조건 자격이 되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디딤돌 대출이 지금 이자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그 다음 자격이 되는지 보는 게 이제 이 특례보금자리예요. 특례보금자리. 특례보금자리는 집 가격이 9억입니다. 9억. 9억 이하의 집을 매수하시고자 하면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례보금자리는 무주택이시거나 기준에 갖고 있는 분양권도 돼요. 3년 이내 매각한 약속을 하시고 이 자금을 이용하시면 돼요. 디딤돌 대출은 집이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지만 이 특례보금자리는 보유주택이 기준 보유주택을 3년 이내 매각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3년 이내 매각이 안 돼도 은행 대출로 전환을 하시면 되니까 뭐 어떻게 하든 일단 디딤돌 대출을 참 특례보금자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은행 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 일정 기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약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거든요. 그래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1차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참고로 팁을 드리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현장 같은 경우는 신청 당시 처음부터 디딤돌 대출이 안 돼요. 네. 그러하니 대부분 이제 특례보금자리로 일단 신청을 하셨다가 보존 등기가 나오고 등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받으시고 디딤돌 대출로 이제 전환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내년 1월 30일까지 시행인데 원래 이게 특례보금자리 끝나버리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0.9포인트가 부과가 되니까 뭐 일단 내년 1월 30일까지는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금리의 해당 사항들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도 이제 감면해 주는 사항들이 있어요. 39세의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뭐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여기에 따라 뭐 0.4, 0.2 두 가지 중복되도록 금리 감면해 주면은 신혼부부들 39세 저소득 청년 같은 경우는 최저 받으면은 3.85 정도 받더라고요. 3.85 정도 받으셔가 디딤돌 대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디딤돌 대출로 전환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를 디딤돌 대출 전환 안 하시더라도 은행 상품이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가면은 거의 뭐 3% 초반대로 금리가 안 떨어지겠나. 그때 이제 대량 특례보금자리 중도상환수를 면제받고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를 많이 활용들을 하십니다. 네. 이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디딤돌 특례보금자리 제외하고 이제 입주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은행의 담보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거든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감정가를 정해서 거기에 집이 한 채 이상 있다. 그러면 60%. 집이 신청 시점에 없다. 70%.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신다. 80%. 그래서 60, 70, 80%. 그런 식으로 저 대출 한도가 나오고요. 대출 기간은 최장 40년까지 해드리고요. 금리는 어떻게 채용돼? 금리는 일단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입니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은행 자체적으로 세팅해 놓은 그런 금융채 금리가 있어요. 지금 오늘 날짜 보니까 금융채 금리가 한 4.2 정도 해요. 4.2에 가상금리 붙일 때도 있고, 뭐 가상금리 없이 갈 때도 있고, 거기에 감면 조금 해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시는 최근 현장에 저희들이 한 4% 초반대의 금리를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 하니까 특례보금자리 금리 차이는 크게 없어요. 특례보금자리는 신청 시점에 금리가 정해지니 입주 예정인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 놓은 게 좋아요. 특례보금자리 한도 소진돼 버리면 금리 올려요. 더 이상 정부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에 입주하신다 하면 일단 특례보금자리를 신청해 놓으시고 입주하실 때에 은행 금리가 과연 특례보금자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면은 그냥 특례보금자리를 가시고요. 은행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요. 1%. 뭐 일부 면제가 있습니다만 1% 있으니까 입주를 뭐 조만간에 하신다 하면은 일단 특례보금자리를 먼저 신청해 놓으시고 은행 상품의 금리 추이를 한번 보세요.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냥 특례보금자리를 가시고 은행 상품이 3% 한 후반 3.7, 3.8까지 오면 특례하고 비슷해져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받는 것만큼 금리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최근 은행채 발행이 많이 되면서 기준금리가 좀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일단 특례보금자리를 신청하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상품을 중심으로 내가 어느 대출을 받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이 세 가지 상품 중에 무조건 하나는 해당이 되거든요. 일단 내가 집이 있다 없다, 집을 3년 안에 팔 계획이 있다 없다, 집이 부부간에 2채 이상이 있다, 이래 되면은 거기에 따라 맞춘 상품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집이 여러 채 있다 그러면은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은행 대출 하셔야 되니까 그냥 은행 대출 금리를 얼마나 나올지 지켜보시고 그냥 신청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총 부채, 기준 부채에 대해서 내 원리금 상환 금액하고 소득하고 DSR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다주택이신 분들은 은행 대출을 받으셔야 하니까 DSR 못 맞춰서 대출 못 받아서 입주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입주 포기 물량이 많이 나와요. 현장에 지금 한 5% 정도는 나와요. 지금 준비 없이 분양해 놓으신 분들, 소득 못 맞춰서 뭐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전매를 하든지 준비를 서둘러 하셔야 돼요. 내 소득이 없다 싶으면은 도저히 소득을 만들 수도 없고 신용 점수도 안 되고 막 이러시면은 가족 중에 누구 한 분한테 전매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버텨야 돼요.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무조건 버텨야 되니까요.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의 1주택을 팔고 입주하셔야 되니까 너무 기준주택을 무리하게 사게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례보금자리 무조건 이용하시면 좋아요. 3년 내에 매각하겠다고 일단 동의하시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최정식 상환 이자만 내시면 돼요. 이자만 내시다가 내 연소득으로 이자만 내시다가 버텨야 돼요. 무조건 살아남아야만 차익을 또 맛볼 수 있거든요. 반드시 회복되더라고요.
기회가 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하고 아파트는 팔지 말라고요. 그렇다고 기획부동산 추천받은 뭐 맹지나 작전주 이런 거는 팔아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 정상적인 주식은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가 회복돼도 정고점은 무조건 돌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텨야 되니까 일단 특례보금자리 최정식 상환 젊으신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고 일단 최대한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는 기준주택을 매각 조건을 하시면 70%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은행 대출은 60%지만요. 그래서 이 특례보금자리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례보금자리를 잘 활용하시면은 최대한 대출 내셔가 기준주택을 무리하게 파지 마시고요. 전세나 월세 주시고 특례보금자리로 입주하시는 잔금하시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무리 없으시고요. 특례보금자리를 일단 받으셨다가 나중에 그 재건축 단지 보존 등기 나면요. 그 특례보금자리를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하고 특례보금자리하고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대출 LTV 금면만 되면요. 그러니까 일단 특례보금자리 자격되신 분은 무조건 특례보금자리 하시라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격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은행 대출 쪽으로 중심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렇게 상품 설명은 입주 현장에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일단 신용등급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제발 소득 미리미리 만드시라고 제가 조언드립니다. 소득을 도저히 만들 길이 없다 하면은 그 소득 있는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전매를 빨리 하셔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입주 임박해서 우왕좌왕 절대 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대응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입주 잘 하시고 뭐 가격 회복될 때까지 모두가 원하는 정도의 수익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서없이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나머지 상담들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